엄청나게 똑똑하고 아주 가끔 엉뚱한 뇌 이야기. 딘버넷 지음. 2-2. 그 사람 있잖아. 저번에 길에서 만났던. 이름이 뭐였지? 뇌의 기억 저장 용량 극대화 전략. 우리랑 같이 학교 다녔던 그 여자애 알지? 누구? 좀 자세히 말해봐. 그 애 있잖아. 왜, 키 크고 옅은 갈색 머리였던 여자애.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염색하고 다녔던 것 같아. 암튼 원래는 우리 집 건너편 주택가에 살았는데 걔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그 애는 엄마랑 시내 쪽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 그 애 여동생이 네 사촌하고도 친구였는데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 그 애가 자기 학교에 남자친구 두고 다른 학교 남자애랑 양다리 걸쳤다가 그 남자애들끼리 주먹질하며 싸워서 경찰까지 오는 바람에 한동안 동네가 아주 시끄러웠잖아. 겨울이면 늘 빨간 코트를 입고 다니고. 아직도 기억 안 나? 그 애 이름이 뭐였지? 그건 나도 몰라. 나는 친구나 가족들과 이런 식의 대화를 할 때가 종종 있다. 심지어 상대방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이름의 기억이 나지 않아 진땀을 흘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의 사례처럼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위키피디아가 울고 갈 정도로 상세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기억장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얼굴은 매우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표정이나 눈맞춤, 입모양 등은 모두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얼굴 생김새 역시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눈동자 색깔, 머리 색깔, 골격, 치아 배열 상태 등 이 모든 요소들은 그 사람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인간의 뇌는 얼굴을 쉽게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징을 발달시켰다. 패턴 인식이나 일반적 성향 등을 통해 여러 무작위의 이미지 중에서 특정 얼굴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름이 왜 필요한 것일까? 이름이 그 사람의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름은 몇 개의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 임의적인 음절의 배열이자 일렬의 짧은 소리를 통해 이 이름이 특정 얼굴에 속한다는 정보를 주는 것일 뿐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의식적인 정보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하려면 이를 반복하고 되새겨야 한다. 그러나 만약 매우 중요하거나 고무적인 내용이 여기에 추가되어 일화적 기억이 형성된다면 우리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제껏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치자. 여러분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람의 이름을 몇 주 동안 계속 혼자 되새기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단기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도 소모시킨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지금 이 방에서 뭘 가지러 왔더라? 의 경우처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상황에 놓이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금세 잊혀지거나 다른 생각으로 대체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만 이야기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경우는 드물다. 서로의 이름을 소개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 정보를 서로 주고받게 된다. 이 사회가 마련해 놓은 에티켓에 따라 우리는 처음 만나면 좋든 싫든 이런 사교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인사말이 하나씩 늘어갈수록
처음에 들었던 상대방의 이름은 인코딩 되기도 전에 단기 기억 밖으로 튀어나갈 확률도 높아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십 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름을 외울 때마다 엄청난 노력을 들이지는 않는다. 우리의 기억 체계는 귀로 이름을 듣게 되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과 연결시킨다. 따라서 뇌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그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교류가 점점 늘어날수록 연결고리도 함께 늘어나므로 굳이 이름을 의식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즉, 그 사람과 함께한 경험이 길어지면서 무의식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뇌는 단기 기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한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을 한꺼번에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은 것과 가장 마지막에 들은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각각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고 부른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면 보통 그렇듯이 이름에 더 집중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점 중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실은 이 두 기억이 선호하는 정보의 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단기 기억은 대체로 청각에 의존하며 정보를 단어나 구체적인 소리로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독백을 할 때 영화와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문장과 언어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름 역시 청각 정보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의 이름을 듣게 되면 그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의 형태로 받아들인다. 이와 반대로 장기 기억은 시각과 의미론적인 특성에 크게 치중한다. 따라서 아주 강력한 시각적 자극,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과 같은 자극을 만나게 되면 생소한 이름과 같은 청각적인 자극에 비해 오랫동안 기억될 확률이 높아진다. 엄밀히 따지면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대체로 서로 무관하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넌 참 마틴처럼 생겼구나 라고 할 수도 있다. 그가 알고 있는 마틴이라는 사람과 당신이 진짜 닮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사실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다닌다면 또 모를까. 그렇다면 정말 충격적인 이미지라 잊으려야 잊을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의 이름과 얼굴이 여러분의 장기 기억 속에 제대로 저장되었다고 하자. 대단하다. 여러분은 제대로 해놨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정작 필요할 때 이 기억을 꺼냈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작업이 만만치만은 않다는 게 문제다. 연말이면 시내 한가운데에 설치되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떠올려보자. 콩알만한 꼬마 전구들 수백 개가 가느다란 전선줄로 얽히고 설켜 커다란 트리를 빈틈없이 에워싸고 반짝이는 모습 말이다. 우리 뇌 속에도 바로 이렇게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장기 기억은 이러한 연결고리, 즉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개의 뉴런은 수만 개의 시냅스를 통해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고 뇌는 이런 뉴런을 수십억 개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시냅스가 있다는 것은 특정 기억과 기억 속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두엽과 같은 더 중심적인 영역, 모든 합리적 개성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분 간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다. 뇌의 사고 영역은 이 연결고리를 통해 기억과 만날 수 있다. 기억의 연결고리가 더 많을수록 시냅스는 더 강력해지며 접근하기 쉬워진다. 황량한 황무지 한가운데에서 홀로 있는 차고지보다는 갈 수 있는 경로도 많고 교통수단도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말이다. 예컨대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의 이름과 얼굴은 기억 속에서 매우 많이 떠오른다. 따라서 항상 우리 마음 가장 앞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이런 특급 배우를 받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처럼 뇌가 어떤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저장했다면 우리가 종종 얼굴은 기억하면서
이름만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그건 우리가 기억을 불러낼 때 2단계의 기억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친밀감과 회상을 구별한다. 친밀감 혹은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만나게 됐을 때 이전에도 같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전에도 같은 경험이 있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그 사람 혹은 그것이 이미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한편 회상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본래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알아본다는 의미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이다. 뇌가 기억을 일으키는 방법이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 기억이 거기 있는지 알기 위해서 기억을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다.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때 기존에 있는 파일과 같은 것일 경우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있습니다. 라는 알림이 뜬다. 해당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고도 같은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뇌도 우리에게 어떤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그때마다 기억을 열어보지 않는다. 그저 해당 정보가 있다 없다만 알려줄 뿐 아직 그 정보를 얻어내는데 도달하지는 않았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억 체계가 얼마나 유용한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뇌가 이전에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낭비할 필요, 즉 기억을 활성화시켜 꺼내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냉혹한 자연의 세계에서 어떤 것이 친숙하다는 것은 적어도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혹시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다른 새로운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뇌의 이런 원리는 진화론적으로도 일리가 있다. 얼굴이 이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사실을 봤을 때 얼굴은 더 친숙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 방법이 현대인들에게 완전히 괜찮은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확실히 알긴 알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 인사를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였더라? 정도였다가 곧 완전히 기억이 났던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를 회상역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떤 사실이 점점 더 친숙해지다가 본래의 기억이 활성화되는 순간에 이르는 현상이다. 우리가 불러내고자 하는 기억은 다른 수많은 기억들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 주변 기억들이 깨어나면 불러오고자 하는 기억의 주변을 자극하거나 약한 자극을 일으킨다. 옆집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깜깜한 우리 집도 밝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억은 특정 수준 혹은 역치 이상으로 자극을 받기 전까지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여러분도 기억이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온다. 혹은 알듯 말듯한 퀴즈의 답처럼 혀끝에서 뱅뱅 돌다가 갑자기 떠오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경우다. 어떤 대상을 인식하다가 그 기억이 자극을 풍부히 받자 마침내 활성화되는 것이다. 마치 옆집에서 폭죽을 터뜨리자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깼고 결국 일어나 집 안에 불을 모두 켜는 것과 비슷하다. 즉, 모든 관련 정보가 사용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기억력은 공식적으로 커졌으며 혀끝은 더 이상 사소한 일에 뜻밖의 공간을 내줄 필요 없이 맛을 음미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얼굴이 이름보다 더 기억하기 쉽다. 그 이유는 얼굴은 좀 더 실체가 있는 반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인식을 넘어 완전히 회상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나를 두 번째 만났는데도 내가 이름을 못 외웠던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이제 이해할 것이다. 결코 내가 무례한 게 아니었음을. 2-3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 술은 때로는 우리의 기억을 돕는다. 알코올과 기억 체계의 상관관계. 사람들은 술을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한 문제로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술이 아주 일상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는데도 수십억을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술은 그토록 말썽을 일으키면서도 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까? 아마도 알코올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술은 뇌에서 성취감이나 만족 등을 담당하는 도파민을 분비시켜 술꾼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묘한 행복감을 자극하여 들뜨게 만든다. 이 부분은 8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도 한몫한다. 축제나 친목을 다질 때 아니면 단순한 오락 목적에서라도 술은 꼭 등장한다. 이 때문에 술에 심각한 문제가 쉽게 간과된다. 물론 주사는 나쁘다. 하지만 친구들과 서로 누가 얼마나 이상한 주사를 부렸는지 얘기하며 떠들고 웃는 것도 유대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방법 중 하나다. 또한 술이 취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 오전 10시 학교에서라면 모든 학생이 다 같이 마신다면 그건 재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즉, 술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심각함이나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끔은 필요한 휴식인 셈이다. 그러니 음주로 인한 나쁜 점이 있다 해도 술 애호가들에게는 기꺼이 감수할 만한 대가처럼 느껴진다. 술의 문제 중 하나는 기억상실이다. 술과 기억상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동시에 일어날 때가 많다. 술 때문에 생기는 기억상실은 코미디 영화나 시트콤은 물론 개개인의 추억에서조차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다. 예를 들면 밤새 술을 퍼마시고 다음날 깨어보니 방 한가운데에 라바콘이 놓여 있다거나 호수공원에서 성난 백조들에게 둘러싸인 채 깨어났었더라는 상황 말이다. 그렇다면 술이 어째서 우리의 기억을 도와준다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왜 술이 우리 뇌의 기억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러 종류의 수많은 화학물질과 또 다양한 물질을 섭취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이때는 혀가 꼬이거나 괜히 가로등에 난데없이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술의 화학적 특성 때문이다. 우리 몸과 뇌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몸의 내부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여러 단계의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위산, 복잡한 장 내벽, 그 밖의 장벽이 유해 물질이 뇌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한다. 하지만 알코올,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마시는 주성분인 에탄올은 물에 녹으며 입자가 매우 작아서 혈류를 통해 우리 몸 내부의 시스템 전체로 퍼져버린다. 또한 뇌혈관 관문도 통과해 뇌에도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술이 뇌 속에 쌓이면 몇 박스에 달하는 스패너가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한다. 알코올은 저하제다. 저하제라는 것은 알코올로 인해 그 다음날 아침 기분이 나빠지거나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긴 한다. 실제로 알코올이 뇌신경의 활동을 저하시킨다는 뜻이다. 마치 라디오 볼륨을 낮추는 것처럼 뇌의 신경 활동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알코올을 마시면 사람들은 더 흥분하여 이상하게 행동하게 될까? 알코올이 뇌 활동을 저하시킨다면 술에 취한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침이나 흘려야 하는 거 아닌가? 맞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확히 그렇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깨어있는 매 순간마다 수많은 일을 처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대부분 제어한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으므로 뇌의 상당 부분은
특정 영역이 활동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정지시키는 일을 한다. 대도시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아주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교통 통제는 일정 부분 정지 신호와 빨간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신호가 없으면 도시는 몇 분 안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뇌 속에는 중요한 기능을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하는 수많은 영역이 있다. 한 예로 뇌에서 우리 다리를 움직이는 영역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회의 중이라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면 뇌의 다른 영역이 다리를 움직이는 영역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된다. 그런데 알코올이 작용하게 되면 경솔함이나 흥분, 분노를 제어하는 영역에 빨간불이 희미해지거나 꺼져버린다. 이를 탈억제라고 한다. 게다가 말을 분명하게 하거나 걸음을 조절하는 영역의 전원도 차단된다. 우리 몸에서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좀 더 단순하고 근본적인 체내 시스템은 방어가 잘 되어 있고 견고하지만 반면에 새롭고 섬세한 프로세스들은 알코올에 의해 쉽게 방해를 받거나 손상을 입는다. 현대 기술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980년대에 출시되었던 워크맨은 계단에서 떨어뜨리는 정도로는 큰 고장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은 테이블 모서리에 대고 툭툭 쳤다가는 엄청난 수리 비용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를 보면 섬세함의 다른 이름은 취약함일지도 모르겠다. 뇌와 알코올의 관점에서 보면 더 고차원적인 기능이 가장 먼저 차단된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예의, 부끄러움 같은 것들은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충고하지만 알코올은 이들의 입을 곧장 막아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하면 속에 있는 말을 죄다 쏟아내거나 단지 웃기 위해서 정신 나간 행동을 한다. 내가 뇌에 관한 멋진 책을 쓰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말이다. 알코올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생리작용, 즉 심장 박동이나 호흡 같은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술을 마시다 이 상태까지 갔다면 2단계까지 가려면 진짜 엄청나게 마셔야 한다. 걱정하는 것마저 불가능할 만큼 뇌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이 상태는 정말로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양극단 사이에 기억체계가 있다. 기억체계는 근본적인 기능이지만 동시에 복잡하다. 알코올은 특히 기억 형성과 인코딩 영역인 해마를 방해한다. 알코올은 단기 기억을 제한시키기도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전날 밤의 일이 까맣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는 해마로 인해 장기 기억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물론 알코올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기억 기능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생성되고 있다. 단지 비효율적이고 제멋대로일 뿐. 대부분의 사람에게 기억 형성이 완전히 차단될 만큼 술을 마신다는 것은 너무 취해서 말도 할 수 없으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이와는 다르다. 알코올 중독은 너무 오랫동안 술을 마신 나머지 몸과 뇌가 이미 알코올을 처리하는 데 적응되어 있다. 심지어 이들은 대체로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해야만 몸을 똑바로 세우거나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 상태라도 알코올은 여전히 기억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요동이 심하게 일어나면 기억 생성이 완전히 차단되기도 한다. 물론 내성 덕분에 이때에도 이들은 똑바로 말하고 행동한다. 즉, 이들은 겉으로는 전혀 이상한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10분이 지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다. 이처럼 알코올은 기억 체계를 혼란시킨다. 하지만 아주 특정한 환경에서는 실제로 기억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를 상황에 따른 회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앞에서 외부 상황이 기억을 회상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기억을 습득한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 있으면 그 기억을 불러내기가 더 쉬워진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원리가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 상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를 상태 의존적인 회상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하면 알코올이나 흥분제 같이 뇌 활동을 변화시키는 물질은 특정 신경 상태를 일으킨다. 뇌는 회방을 놓는 이런 물질들을 처리할 때 이를 인식한다. 마치 방이 갑자기 연기로 가득 차면 쉽게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기분도 마찬가지다. 기분이 나쁠 때 배웠던 내용은 이후 기분이 다시 나빠졌을 때 기억해내기 더 쉽다. 이는 기분과 기분 장애를 뇌의 화학적 불균형 현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뇌는 특정한 기분을 일으키는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화학 활동 및 전기 화학 활동을 감지할 수 있고 실제 감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머리의 내부 상황도 머리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 외부 상황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 알코올이 기억을 방해하는 건 맞지만 그러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한다. 보통은 맥주나 와인 몇 잔을 즐겁게 마시고 하루가 지나도 그날 있었던 일을 완벽히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와인 두어 잔을 마신 뒤 재밌는 소문이나 좋은 정보를 들었다면 뇌는 살짝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정보를 인코딩하게 된다. 따라서 며칠 뒤 와인을 두어 잔 또 마신다면 이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와인은 실제로 우리의 기억을 향상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과학적인 근거로 내세우며 시험 공부를 할 때 술을 퍼마시지는 말기 바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면 술 때문에 조금이나마 향상된 기억을 상쇄시켜버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특히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더욱 큰일이 날 것이다. 그래도 절박한 학생들에게 한 가닥 희망은 있다. 바로 카페인이다. 카페인 역시 뇌에 작용해서 특정한 내부 상황을 만들고 이는 기억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카페인을 들이마시고는 밤새 벼락치기를 한다. 다시 말해 엄청난 양의 카페인을 마시고 시험장에 가면 지난밤 공부했던 중요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일부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훌륭한 과학적 증거라곤 할 순 없지만 나도 대학 때 이 방법을 써먹은 적이 있다. 그때 특히 걱정되는 시험이 있어서 나는 밤을 새워 공부를 했고 엄청난 양의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들이마신 덕분에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고 시험 직전에도 큰 머그잔에 커피를 부어 마셨다. 그 결과 시험 점수는 73점으로 나는 그의 최고점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이 방법을 결코 추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비록 결과가 좋긴 했지만 종일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혼이 났다. 게다가 시험지를 더 달라고 하면서 시험 감독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고 집에 오는 길에는 어이없게도 비둘기한테 맹렬한 공격까지 받았다. 네.